40억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50억도 사실은 이제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사이에 한국 경제 캐파가 또 커졌지 않습니까? 2년 내에 코스피 5천이라는 이 파격적인 전망, 몇 가지 제도 개편이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봤더니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오르다가 강남만 더 오른다. 네. 나도 이제 올라가야겠다. 이런 니즈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앞으로도 한동안 추세가 될 것 같다. 자, 8월 1일 새 정부 출범에 고공행진하던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 3.8%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증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일단 이전에 급락했던 이유랑 그리고 그 급락했던 이유가 앞으로 시장에 여파를 안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 증시가 좋은 거 보니까 이제 증시 괜찮은 건지.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침 공교롭게 타이밍이 증시가 급락하기 하루 전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됐다. 그래서 그 후폭풍이 그 다음날 증시를 폭락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일부 계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당일 증시 폭락한 당일날 세제 개편안이 증시 친화적인 형태에서 일부 후퇴했다라는 그 내용이 주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대주주 50억에서 10억.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기조 인하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살펴보니까요. 가운데 있었던 세제 개편안이 가장 큰 악재로 평가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그게 증시에 반영되는 데는 불과 몇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반영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시라는 게 가능하면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걸 선반영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거나 이득을 더 얻으려는 게 일반적인 기질인데 발표는 어제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 포트 바꿔볼까? 이렇게 늦게 반응하는 게 증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세제 개편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세제 개편안은 정말 큰 틀에 퇴보가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퇴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래는 50억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춰서 기준을 굉장히 강도 높게 강화한 겁니다. 우리가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그 대주주가 증시에서 좀 더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50억에서 10억으로 더 낮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연말에 다시 대주주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게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요소가 맞고요. 외국에서도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앞으로 산타넬리 같은 걸 또 기대하기가 어렵겠는데 해서 진작부터 자금의 포트를 옮겨 놓으려는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외국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 기법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날 하루에 증시에 100조 원 가까이가 날아가게끔 만들었던 가장 큰 원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증시가 다시 오늘 장이 끝났군요. 이제는 1.6% 오르면서 3,200 정도로 끝났어요. 네. 사실 이거는 대주주 양도세 아직 다시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항상 주식시장은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를 때는 과잉 반응했던 게 다시 재조정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아예 틀린 말도 아니고요. 사실 그 사이에 그나마 우리 증시에 대해서 또는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요인 하나를 꼽자면 대만의 관세 협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게 하나 요소고요. 두 번째로 대만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못 미친 상황에서 대만도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한국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확신이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번에는
그 시장에 과잉 반응됐던 것들이 일부 다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강화되면서 연말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런 제도가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말에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보다는 외국인 투자가 바로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외국인보다도 어떤 종목을 보유했었을 때 보유하는 기간이 상당히 숏텀이에요. 짧아요. 6개월 안에 매도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포트를 짰을 때는 그 포트를 우리보다는 롱텀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고 4, 4분기에 들어서기는 초입인데 지금 그러면 뭔가 연말에 산타랠리까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었을 때는 바로 그 돈을 빼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놓을 가능성은 외국인 자금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이탈을 우리가 더 많이 손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실제 입법 과정에서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저희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거 주가 3.8% 떨어지니까 당에서 다시 고려하겠다 하고 하길래 저는 이게 뭐지? 이렇게 정책이 손파 뛰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했는데 근데 또 마침 또 지금 주가는 많이 반등했단 말이죠. 그럼 보면서 아니 또 그냥 10억 가도 되겠는데라는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날 얼마를 손실을 받겠습니까? 이런 제 입장도 개인 투자자분들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정책을 무슨 애들 장난처럼 해버리면요.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 정부의 수뇌부에 쇼쟁이가 있다. 누가 잠깐 이런 걸로 고춧가루 팍 떨어뜨려가지고 풀려가지고 말이지 주가 확 떨어졌을 때 쇼쳐가지고 잠깐 돈 벌고 사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놓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된 건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내대표는 아니다라고 불을 끌려고 했습니다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니다 우리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식시장의 흐름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반등되니까 거봐 내 말 맞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그분이 회귀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전부 다 통제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만 가지고 그러한 효과성을 설명하신 건지 전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증시의 흐름을 어느 하나의 이펙트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 역대 정권 때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했었을 때 전세적인 주가 흐름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걸 봤었을 때 무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그 변수 통제 속에서 그런 진단을 내리셨는지 솔직히 좀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사실 50억도 작아요.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런 게 제 개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오게끔 만드는 충분한 요인도 아닌 게 저희 학계 많은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한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다시 증시가 살아난 것만 가지고 아무 효과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건가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제가 주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이 다 넘어가는데 한 종목이 10억 가질 때 대주주 물론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긴 하죠. 그 주식을. 근데 대주주는 아니지 않나. 지금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도 그룹사가 되셨다고 몇 개 회사의 대주주가 되셨다고. 저는 점차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정리를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10억을 가지고 대주주라고 말하기에는 코스피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코스닥에서 시총이 몇백억짜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10억 이상이 대주주다? 이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도 이미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의 작은 경제 규모에서도 맞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커진 나라가 됐는데 이건 더더욱 어불성설이 됐고요. 그럼 이런 논의가 왜 나오는 거냐 했었을 때 항상 매년 우리나라는 연초에 세제 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경기 상황 봤는데 올해 써야 될 돈은 얼마고 올해 그것 때문에 세금을 얼마만큼 걷어야 되는데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세율이나 세제를 약간 개편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국가 살림살이를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역대 정권,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지지지난 정권에서
가장 이 개수 조정에 자주 활용해 왔던 게 다 증권 관련 세제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증권 시장이라는 건 관심의 대상인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증권 인구 전부 다 합쳐봤자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500만 명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투자라는 것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런데 올해 세수 얼마 부족하다고요? 한 15조 정도 빵꾸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어디서 메꾸지? 일단 증권세제에서 거래세하고 저 대주주 그거 얼마 더 올려가지고 얼마 뻥크 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적용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잡음이 덜 난다고 판단한 거죠. 바로 그래서 다른 세제 개편안보다도 증권 관련한 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개편이 됐던 이유는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 국민 2천만 명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무슨 진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또 한 가지, 대주주에 대해서 그동안 추가로 과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양쪽 진영에 대한 가치 철학이 매번 달라졌겠죠.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주주에 대해서 좀 더 증세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대주주 양도세가 대폭 강화됐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완화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증권 관련한 세제, 대주주 관련한 증세 여부에 대한 철학이 일부 반영된 게 중첩되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조세 체계가 정말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건 외국 학자들도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행보예요. 이거는 좀 우리도 이제 좀 바로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도 대주주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처럼 잦은 정책 변경이 국내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텐데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이신 교수님 봤을 때는 대주주는 얼마로 해야 됩니까? 이건 좀 이게 쉽게 대답 저를 또 이상하게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10억은 아니다. 10억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50억도 사실은 이제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사이에 한국 경제 캐파가 또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현실화되는 좀 정치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분들 중에서 이중 국적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30%? 얼추 맞았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따졌을 땐 한 20%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재벌 당대인 사람, 바로 2세대인 사람은 대부분 순전히 한국인이겠죠. 근데 3세부터 조기 유학을 갔거나 4세부터는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 4세의 비중은 이중 국적의 보유자의 현황이 30%가 훌쩍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처음에는 저는 선한 의도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해외 일찍 유학 가서 글로벌 경영을 배워 다국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외국어도 잘하고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아주 어렸을 때 외국에 체류하고 나면 이 사람은 사실 완벽하게 한국인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마인드셋과 감수성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우리 회사들, 우리 선대 회장님들부터 다 한국에서 사업했는데 나도 한국에서 어떻게든 성과 내야 됐는데 이게 아니라 아니 한국에 왜 이렇게 세금이 센 거야? 난 그러면 아예 미국으로 가지 뭐 아니면 어디로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맥락적인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 추세, 이게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추세까지 고려했었을 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더 많이 잉태하고 새로 공장을 짓던 신규 사업을 할 때도 이왕이면 한국에서 하도록 유도하게 만들려면 한국의 조세 체계에 대해서 단순히 로컬 마인드로 여기에서 뛰어다가 여기다 실어줘야지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글로벌 스탠다드한 마인드 속에서 진짜 대주주에 대한 조세 부담이 글로벌리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튼 결론은 10억은 아니다. 10억은 아닙니다. 10억은 진짜 아니다. 50억보다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여튼 50억도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정도로 네. 진짜 상황이 바뀐 건 아시죠? 이 50억이 언제적 기준입니까? 예. 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또 배당소득 분리 가세안으로 인해 고배당주 투자 매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좀 네.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친화적인, 증권시장 친화적인 정부 들어섰다 하면서 좋아했던 게 다 엊그제인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권로 우리가 예상했던 법안들인데, 이런 고배당 성향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퇴색시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 고배당이 그동안 얼마나 없었는지 잘 알면서 이건 기본으로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건데 이게 사라졌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고요.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은행들, 금융시장에서 고배당 유도했고, 대주주의 지주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고배당 유도해왔던 행보들에 조금 더 부합하는 행보만 했다면 제가 보기엔 연말에 4천을 넘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게 우리 증시의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천 얘기해 주셨는데 JP모건이 얼마 전에 2년 내 코스피 5천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더 근본적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근데 또 며칠 전에는 시티그룹에서는 아시아 주식인가요? 한국 주식이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낸 걸로도 알아요. 사실 우리 경제의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경제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국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전방위적인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어느 정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공백 상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CT에서는 아시아 투자 비중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게 사실인데요. 우리는 그 사이에 중국의 투자 비중, 중국의 어떤 수출 비중을 급격히 줄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아시아 전체적인 어떤 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가 우리는 좀 덜한 편이다라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저는 JP 모건이 말한 2년 내에 코스피 5천이라는 이 파격적인 전망, 이것도 몇 가지 부수적인 제도 개편이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니 교수님 코스피 5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미래 신산업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증시가 반등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은 안 좋지만 미래에 대해 기대감이 좋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죠. 이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수급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던 이런 요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수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의 대기자금, 아직 투자는 하지 않고 증권 계좌에 묵혀두고 있는 대기자금이 다시 200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딱 확인됐다면 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대기자금 금액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집계 이래 유유자금이라고 집계되는 금액이 100조 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가장 높은 금액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즉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나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유동성이 증시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이 연달아 입안이 돼서 그래서 배당도 많이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시 투자 자금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것이 수급을 만들어서 주식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주식시장은 바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만들어낸 수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질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처럼 우리 주주들에게 나쁜 짓 못하겠지, 물적 분할 같은 거 함부로 안 해서 이제 우리 피멍들게 하는 일 못하게 만들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겨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규제가 추가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상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 근거, 법적 근거는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맘대로 경영할 거야 라는 총수님들, 회장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상법에 반하는 형태로 경영활동 했었을 때 책임을 물 수 있는
페널티 조항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전부 파지티브한 내용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거는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건데, 미국처럼 혜택을 더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했었을 땐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페널티적인 네거티브한 조항까지 만들어졌을 때, 야, 이거 내가 주주 친화적인 행보 잘못 안 했다가는 나 빵에 가겠네. 야, 이거 진짜 내가 큰일 나겠네. 기업인은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기업인은 반발이 심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매급으로 다 일괄 처분됐던 선량한 대기업도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제발 이런 것 좀 해. 나는 그동안 배당 꽤 많이 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해왔는데 왜 그걸 나도 대기업이라고 다 도매급으로 처리하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아주 반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페널티적인 부분까지도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강도 높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 수준 정도만 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JP 모건이 말했던 2년 내 코스피 5천 할 수 있다.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내수 활성화에 요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나요? 저도 최근에 받은 거 다 썼는데 이런 정책이 소비재 관련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편의점에서 거의 다 쓴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쓰셨네요. 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어느 정도 추산한 것을 발표했죠. 네. 경제 성장률의 0.1%포인트 상승 정도가 기대된다. 사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로는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수 경제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래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 같은 학자들은 대안까지 제시해야 될 책무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 정부의 리더십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국가 리더십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비판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내수를 어떻게 살릴 또 다른 대안을 주셨어야죠. 아니, 국가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뭐래도 해야 되고 그 뭐래도 해야 되는 가장 큰 자금원이 재정 투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부 쓴 것인데 효과는 적은 거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걸 적으니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비판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뭐 돈을 푸는 게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니에요. 제가 이 정치 쪽에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국가 리더십을 지향하는 분들이라면 소비 쿠폰 급한 불 끌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률에도 0.1%포인트밖에 증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대안으로 0.3%포인트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해야 와 해드릴 텐데 0.1%밖에 안 돼 이렇게만 끝나면 그럼 이것도 안 하면 원래 경제 성장률을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효과가 좋지 않다. 저도 공감한다. 하지만 비판을 하실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은 저 같은 동네 학자 말고요. 대안을 가져와라. 대안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세제 개편에서 마지막 최근의 시장 급락은 숨고르기 장세의 일부일까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그리고 만약에 숨고르기 장세라면 앞으로 8월부터 시장을 좀 이끌어갈 주도주는 좀 뭐가 될까요? 네,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숨고르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간신히 꺼놓은 부동산의 불, 이 코스피 5천까지 달려가는 순항을 하지 않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상승률이 꺾인 것이지 이게 하락으로 돌아선 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 하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재운 시장을 다시 증시마저도 기대감이 없다면 자금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든 진성준 정치기위 의장인가요? 그분도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신 거겠죠. 하여튼 어느 소통을 해서 조율을 다시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AI가 우리 챗 GPT라든가 퍼플렉시티 같은 웹이나 앱을 기반으로 한 AI가 아니라
피지컬 AI, 로봇을 기반으로 한 AI 시장으로 완전히 트랜스퍼하는 초입이 됩니다. 이 시장 규모는 저도 시장 규모 예측하는 많은 일을 해봤는데 와우, 경단위 이상의 시장 규모를 볼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또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형성돼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끌지 않으면 코스피가 상승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추세적인 어떤 산업적인 추세를 봤을 때 기대해 볼 만하다. 피지컬 AI, 로봇의 초입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로봇주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로봇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추가적인 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대장이라고 하면 삼전 하이닉스인데 그 중에 당연히 삼전이죠.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압도적이었는데요. HBM이라는 것보다는 삼전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다양한 피지컬 AI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로봇이라고 분류합니다.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을 가져올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코스피 4천까지 이제 삼전이 멱살 끌고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급감하며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지금 다 전세로 쏠려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합니다. 대출 받아서 이번 기회에 내 집 살까? 했던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여보, 우리 이번까지는 전세로 삽시다. 해서 기존에 전세만 알아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매 포기하고 전세로 돌아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1억 더 드릴 테니 그냥 저한테 전세 계약 하시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전세 계약 체결했던 분들은 야, 이거 분위기 보니까 전세 더 가격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 그냥 눌러 앉아서 여기서 더 살자 해서 전세 매물이 자꾸 줄어들 요인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4주 연달아 이렇게 전세 시세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들이 대출을 옥죄했던 것이 결국 전세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하나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 또 전세 알아보려다가 내가 알아보던 집을 어느 매매 포기한 사람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월세로 돌려야겠다. 그래서 또 월세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세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전세의 또 월세가 아파트 시장에서 또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전세, 월세 이런 구조적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결국 전세와 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가격이 상승해지고 있는 이 흐름이 당분간 대출 규제를 옥죄버리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저가의 임대시장을 형성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던 학자분들이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매매 누르면 전세 또는 월세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아니냐. 그래서 그 현상이 유발된 것이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았냐면 이제 한 1년 좀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눌러서 나도 좀 돈 좀 벌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기분 좋았을 수도 있는 요소인데 갑자기 집중이 달려와서 전세 금액 좀 올려주셔야겠어요. 임대차 3법도 끝나가는 텀인 거 아시죠? 라고 하고 이제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대책 한번 이번에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전세 가격 오르고 그럼 월세도 오르고 하면 이게 결국에 매매가를 올리게 되는 현상이 정부가 의도치 않게 이런 결과가 벌어질 확률이 있나요? 예전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갭 투자가 용이해져서 매매 가격도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갭 투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지역은 저기 경기도에 10억 언더에 해당되는 지역은 그럴 수 있지만 서울의 중상급지들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상급지, 중급지, 이제 그 밑에 있는 급지가 있다면 가격은 앞으로 좀 올해 하반기 내년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최상급지하고 그 상급지 바로 인접한 지역인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아직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의 여지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순금융자산을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건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5천만 명 인구니까. 왜냐하면요. 강남 3구에 아파트 개수를 다 합치면 31만 채에서 35만 채 사이. 저도 뭐 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순현금 자산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20억인 것도 있고 30억인 사람도 있고 50억인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 거의 한 채씩을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강남의 아파트가 30만 채 조금 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나 타이밍을 봐서 그냥 이번에 사지 뭐 하면 현금 들고 와서 사거나 대출 거의 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다. 그럼 여기에 반론을 한다면 그분들 20만 명 정도 있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잖아요. 금융자산 20억 있으면 딴 게 없겠어요. 있겠지. 그들이 부동산이 이미 강남에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있죠. 그러면 또 산다? 2주택, 3주택 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로 오히려 돈을 더 추가적으로 번 게 있으면 좀 더 상급지로 옮기고 좀 더 상급지로 옮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형국이 생길 수가 있냐면 자녀에게 집을 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상급지 집을 팔고 내가 준 상급지로 옮기고 남은 노년을 대비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그동안은 집을 안 사고 현금만 확보했었는데 나도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든가 아니면 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내가 봤더니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오르다가 강남만 더 오른다. 네. 나도 이제 올라가야겠다. 이런 니즈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상부점 여쭤보려고 하는데 압구정을 넘어서 요즘에 최고 부촌으로 떠오른다고 하는 반포. 사실은 압구정이 더 위에 있긴 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반포 그만큼 떠올랐다는 건데 그 성공 요인은 뭐고 앞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을 전망하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돈은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작가님도 주변에 꽤 자산가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느 동네 아파트를 새로 사실 때요. 그분의 그 아파트 취득의 목적에서 투자와 좋은 정주 여건 이 두 가지 비중 중에 어디가 더 큰가요? 후자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미 돈이 좀 꽤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엉덩이에 100억을 깔고 앉아있다, 200억을 깔고 앉아있다, 뭐 몇십억을 깔고 앉아있다라는 분들은 사실 나 매년 한 세후로 몇 억 벌어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 이걸로 내가 몇 년 10년 동안 내가 기다려서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대박나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올해도 쓸 거 다 쓰고 저축을 했는데도 저축이 5억을 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은 거기가 살기 좋다며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반포에 왜 이렇게 몰리느냐? 강남에 요즘 새 아파트 들어선 게 반포밖에 없어요. 거의. 요즘 방배에서 조금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포가 그 얼죽신을 만들었고 반포 말고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입지 좋은데, 목 좋은데, 그리고 가장 상급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어떤 분이 50억 주고 계약을 해서 이제 이게 시세가 50억 됐어요. 제가 55억까지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모두 갭 투자에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집까지 올라줬으면 너무 좋네. 그렇죠. 이런 마인드인 거죠. 맞아. 올라주면 좋고. 네. 하지만 내가 살기 좋은 동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반포에 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압구정에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비싸게 사고 팔던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70년대도 80년대도 90년대도 그런 부촌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는 설해마을에 다 모여 살았었고 설해마을 옛날 같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아니죠. 그분들은 다 한남동 가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성북동 평창동에 다 모여 살고 계셨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가끔 살고 계셨는데 그들만의 리그에 사는 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사거니 팔거니 그거 빼고 그냥 서울에
지하철역 가까운 아니면 수도권에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사통팔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사회초년생들이 아니면 저렴하게 임대를 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에 더 방점을 찍어야지 강남 집값 누르는 거에 초점 맞췄다가 자꾸 정책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세 가격 상승되고 월세 가격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뭐 압구정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되고 나면 100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평 기준. 구평 기준으로요. 예. 그러면 그 정말 100억이 넘어가는 거 보고 또 서민들 당연히 허탈합니다. 허탈하죠. 그렇지만 그건 그들만의 리그라고 놔두시고 나머지 지역에서 건전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많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압구정동의 구평이 이제 재건축하면 100억이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억이 되면 나머지 그러면 강남 상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가격도 이게 또 약간 딸려가는 느낌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토호제 잠깐 완화했었을 때 네, 풀었죠 잠깐. 그때 반포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70억을 찍었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레미안 언밸리. 예. 그 70억을 찍고 나서 압구정동에 계셨던 분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반포가 우리보다 비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압구정이 60억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80억이겠네. 85억이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반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럼 압구정은 그거보다 상급지로 분류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0억 좀 못 되는 금액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예측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포가 떴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데 이게 신축이 들어섰기 때문에 압구정동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견할 바에 정도 F가 올라간 건데 강남 3구에서 신축이 또 들어설 만한 구나 동은 없나요? 지금 방배 쪽이 굉장히 핫합니다. 방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좀 그래도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대규모 단지를 동시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 블럭이나 4개 블럭에서 주민들만 딱 동의하면 바로 부티크 형태로 브랜드 아파트들이 딱딱딱딱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배 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가 방배 쪽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저기 교대 쪽에서요. 저기 그 방배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터널 하나가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이라는 서리풀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터널을 헐고 거기가 서리풀 지역을 AI 뭐 비즈니스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은 그 터널을 좌우로 해서 이쪽은 강남권, 이쪽은 동작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런데 터널이 딱 헐리고 거기에 큰 주상복합과 오피스 타운이 들어서면서 하나로 이어지게 되면 그냥 강남역부터 교대부터 여기 내방역까지가 하나의 어떤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 지역의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여요. 예. 자, 레미안 언밸리가 말씀하신 대로 평당 2억 원을 기록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더 무서운데 뭐 늘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현상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게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한테 팩트를 물어보신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것과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돼가는 것이냐 이걸 질문을 좀 바꿔서 그렇게 그 질문에 좀 답변을 드려보면요. 우리나라의 주거 시장은 글로벌 탑 티어 회사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한 2-3개만 불러주세요. 미국 회사도 아무나. 구글, 애플, 엔비디아 됐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이 건설회사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건설회사 가지고 가지고 있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 건설회사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같은 것도 건설회사 가지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글로벌 탑 티어의 혁신 기업들인 현대차 그룹이 건설회사를 견인하고 있고 2등 건설회사죠. 1등 건설회사 삼성전자의 범형제가인 삼성물산에서 주거단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이 집을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를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이 광역시 이상은 7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과 MS와 이런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최첨단으로 짓고 혁신적으로 짓고 없는 니즈까지 파악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네. 뭐 얘기하려는 감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자꾸 전 세계에서 좀 드문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얼죽신. 새 아파트를 갔더니 우리 아파트도 불과 10년 전에 지은 건데 구닥다리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원베일리에 그거 있다면서요. 저 원벨리 가봤어요. 뭐 제가 만나요? 원벨리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놀러 가봤는데 커뮤니티 보고 여기가 설명 좀 해주세요. 2025년의 아파트구나. 어떻게 돼 있나요? 수영장 같은 거 당연히 있고 헬스장 당연히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카페에 가서 뭐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주문할 때 내 얼굴을 보고 인식을 해요. 그 주문을 하면 그게 나중에 관리비 포함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야 디지털 세상이다. 이게 바로 삼성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문하는 사람이 우리가 옆에 몇 명 있었거든요. 내심 뿌듯해하는 표정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뭐 친구들이 다른 단지 사는 애들이 왔어요. 뭐 먹을래? 띠띠띠띠. 뭐 결제는 나중에 관리비에 나와. 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다면서요.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 있는 데도 있나요? 아이스링크가 있대요. 이것도 소문에 들은 거라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바로 이런 단지들을 만들고 있고, 이거는 모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최상급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청사진을 봤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뭐냐면요. 그 펜트하우스 맨 위층.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설회사 입장에선 이거만 펜트하우스로 파는 게 아니라 중간층 어디도 펜트하우스로 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이득을 많이 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생각해낸 게 그 아파트 층에 한 중간층인 한 15층, 11층 되는 거기를 여기도 우리 지금 저 발코니가 있잖아요. 네. 거실 발코니를 딱 열면 바깥으로 쭉 삐져나오게 인피니티 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영하면서 바로 한강을 보는 거죠. 거기는 얼마나 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특정 아파트 단지가 말씀하신 뭐 아이스링크나 뭐 오페라하우스 이런 거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커뮤니티 시설 갖춘 현상이 우리 사회 계층화를 보여주는 단면일까요? 아니면 사실 계층화가 아니라 누구나 더 큰 평수,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숙소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그 말씀이 맞아요. 이건 사람의 고유한 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중국의 호화주택 가보셨죠?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본연의 욕구입니다. 단 한국에서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이 대한민국 강남 3구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돼 버리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지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 강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 뉴욕의 천지죠. 근데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보스턴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 원하는 아파트의 꼴과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 아파트의 특정 단지에 이걸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올바른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추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진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 니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옛날 아파트 단지들에게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준다면 새 아파트에만 쏠림 현상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면 특정 지역을 고급화하는 현상이 사회 전체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교수님, 유럽에서는 100년 된 아파트 아직도 쓰고 있고 어떤 데는 200년 돼가는 아파트도 잘만 쓰던데 왜 우리나라만 몇십 년도 안 되는 걸 다 들어엎고 재건축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유럽의 아파트들이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아니면 런던 아니면 뭐 리넨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요, 그 나라는 100년 전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가장 럭셔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삶의 질을 고려한 형태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 국민소득 이제 막 1000불 넘었거든요. 그럼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 삶의 어떤 수준, 우리나라 국민 소득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득 막 10,000불 넘었을 때 지어진 그 아파트들, 무슨 층간 소음에 대해서 고려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꼴도 없고요. 이렇다 보니 그것도 당연히 재건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이 급상승했던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맥락도 분명히 공존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이 하나씩 이제 결말을 짓고 있는데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대하죠. 정말 지대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원했던 목적은 2개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첫 번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만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 압박을 계속해서 부과했더니만 중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캐나다, 멕시코 여러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활용해서 우회 수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에게 겁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너 중국과의 거래를 끊고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너도 이제 관세 내야 돼. 미국에 수출할 때 입장료 내야 돼. 이런 것들을 윽박지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밸류체인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겠다라는 구두의 약속, 암묵적 약속, 명시적 약속들을 다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가 첫 번째 목표였었고요. 그다음 2번째는 미국의 재정을 일부 벌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2가지 모두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었을 때 트럼프의 목적이 다 달성돼 가고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제조업에서의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7.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7.8%인데 이 제조라는 게 워낙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유럽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7.8%, 그러니까 물건 팔면 10% 좀 안 되게 이익 남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라고 불리우는 관세율이 몇 %였습니까? 10%였어요. 그래서 요놈들이 그동안 날 대상으로 뒤에서 중국 등에 업고 장사했던 애들이지 그 돈 내가 돌려받아야겠어. 그래서 상호관세 10%를 처음에 부여하면서 딜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동남아 시장 가서 물건 사러 가보면 아시지만 처음에 뭐 짝퉁 시계 사러 갔어요. 아, 가격 이미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사 그러면 에에에 반토막 바깥으로 다시 나오죠. 거기서 또 반토막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장사의 기본 속성이잖아요. 트럼프는 10% 부른 거예요. 마진율이 글로벌리 평균 제조업이 7.8%인 거 알고 있었지만 위로 때린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손해봅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감당 안 돼요 하면서 읍수하고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면 좋아. 그럼 내가 5% 양보해 줄게. 아니면 5.5% 해줄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머리를 숙이고 10%로 합의를 보려는 분위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입장에서 뭐야? 이것들이 10%를 감내하려고 하네? 그러면 마른 수건을 한번 쥐어짜 볼까? 25%로 올린 거죠. 그래서 처음엔 분명 상호관세 10% 하겠다고 해놓고선 90일 유예 줄 테니까 다 찾아와 했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 25%, 일본 25%, 어디 뭐 40%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도 25%는 큰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가서 물건 사드릴게요. 투자해드리겠습니다. 기술도 지원하고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더니 좋아 15%로 낮춰줄게 했더니 우리 언론도 뭐예요? 와 15%다. 이게 야 진짜 장사의 신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뜻대로 되었다.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10% 질렀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울부짖고 난리치고 국제사회 공조해서 망하겠다는 거냐 미국 장사 안 하겠다는 거냐 했으면 이거 5%로도 막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근데 뭐 국제사회 공조가 쉽지 않겠죠. 없죠. 전혀 없죠. 일본 보세요. 한국하고 유럽보다 더 낮은 비율로 우리가 어떻게든 관세 협정 체결해서 이번에 우리가 장사 좀 해보자. 그거 하려고 미국에 퍼줬고 그래서 관세율 15% 손에 쥐니까 유럽에서 난리 났죠. 야, 일본이 결국 15%를 합의 본 거야? 안 되겠다. 우리는 절대 관세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유럽이었는데
저희도 15%만 맞춰주세요. 15% 했고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룹 총수들까지 나중에 다 달려가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자체는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보세요? 못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게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안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방했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선방. 자, 이거 선방이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요. 브라질하고 한국이 축구 경기해요. 속으로는 알죠. 또 5대0으로 지겠네. 그런데 0대2로 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패한 거니까 잘못했다고 할 건지 선방했다고 해야 될 건지 선방했다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그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우리나라가 3,500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2.7배 큰 나라다. 3배 가까이 큰 나라면 우리가 일본의 투자 금액도 3분의 1 정도는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절반도 넘는 금액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걸 우리가 퍼준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선방이냐. 5대0으로 진 거지. 타당한 의견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핸디캡 매치입니다. 왜?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혀있는 면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줘야 되고 그걸로 인한 외교나 국가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핸디캡 매치 때문에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 우리보다 더 핸디캡 매치였던 나라가 어디죠? 대만. 대만은 결국 관세율 15%도 디펜스 못했잖아요. 관세 20% 손에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핸디캡으로 관세 협상 결국 합의 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 우리 3,500억 달러인데 대만이 거의 3,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대만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보다 많이 지출했네요. 즉,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교섭력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뜯기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한 국제사회 룰입니다. 자, 그래서 대만과 비교해 봤어도 한국은 선방한 것이고 이런 핸디캡 매치인 것을 고려했었을 때도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한테 또 이런 얘기하면 야, 박 교수 정권 바뀌었더니 논조 바뀌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부동산 오른다라고 하면 무슨 어느 쪽이고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쪽이고 그것도 웃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정권, 미국의 지난 정권 바이든 정권 때 그때 칩스법 IRA법으로 미국에 투자 안 하면 우리 안 사 했던 적 있죠? 그때 그 미국의 그 정책에 가장 부안해동해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나라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라는 건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이 모두 걸쳐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우리가 제일 많이 뜯겼네요. 자, 제가 어느 정권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는 발목 잡힌 게 많아요.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오죽하면 이번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선 말씀이 나온 건지 정말 이해가 되고요. 하루속히 우리가 뭐 통일을 하던 아니면 진짜 미국의 어떤 해구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텀을 만들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혹시 국내 증시를 이끌 새로운 주도주는 이 관세랑 관련해서는 어떤 분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조선주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주가 언급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선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번에 가장 많은 자금이 미국에 투자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조선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또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이 프로젝트 슬로건 이름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선이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얘기는 미국이 앞으로 조선업을 중흥하고 진흥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만큼 추가적인 발주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요. 기존의 조선에서 신규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사이클이 조금씩 꺾여가고 있어요. 꺾여가고 있고 그 가격 단가도 신규 배의 수주 단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발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텀이 됐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것이 요즘 또 한 번 조선 랠리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장기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대형 조선주에서 조선 기자재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 뭐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조선주 자체는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선박 발주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이 조금 꺾일 때가 됐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선박 발주 부분에 있어서 중국계의 저가, 덤핑 수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배를 수주했었어도, 미국에서 배를 수주했었어도 꼭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기자재, 원자재는 한국 걸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대형 조선주에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나 원자재와 관련된 엔진이라든가 이런 특수 부품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배를 만드는데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을 일부 받아야 될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은 결국 중국이 수주를 하던 한국이 수주를 하던 그쪽 회사에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된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데이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고용지표 쇼크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국내 증시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전에 이제 8월 1일 새 정부 출범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 폭락할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서 폭락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달에 그 패드였네. 데이터가 올라갔다면서 패드 위치. 맞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파월에 가장 최측근 이사 한 명이 엊그제 사임을 했습니다. 돌연. 스스로. 근데 이 사람이 파월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똑같이 파월과 똑같은 행보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즉,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금리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가 스탠바이하고 하반기로 좀 더 지나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준 위원회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임명될 사람은 트럼프와 결이 같은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이미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트럼프와 입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월의 최측근마저도 그만뒀다? 야, 이거는 일단 내부에서 회의할 때도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파월한테 트럼프가 너 아직 거기 있었니? 너 사표 안 썼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본인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압박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도 나도 용단을 내려 이런 기대감마저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점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증시가 반등하고 전 세계적인 뭔가 자금 흐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요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파월 의장이 어쨌든 지금 트럼프와는 다른 방향으로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원하고 있지만 예. 이런 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시며 금리 인하가 뭐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달에 하락률이 80%라든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결정적 신호 뭘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물가죠. 그 패드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관세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좀처럼 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패드 내부에서는 관세가 올라갈 것이 미리 예정돼 버리니까 미리 발주해서 미리 땡겨서 사놓고 땡겨서 사놓다 보니 아직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현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 발주로 인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거 한 번에 갑자기 관세 인상 효과가 확인되면 물가가 또 오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금리를 또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는 텀을 기다려보자가 이 파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파월이나 파월 측근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된다면 이제 뭐 트럼프의 바람처럼 금리 인하 목소리가 더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9월 달에 하나요? 9월 달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흐름으로는 9월 달에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 증시는요? 한국과 미국 증시 좀 어떤 영향이? 당연히 금리 인하만큼 증시에 또 호재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많은 부분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호재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에는 또 상승에 대한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최근 들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금리 기조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무조건 그거를 추종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금리 기조는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만 내부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금 다시 2%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는 상황에서 네. 한국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더 있는 상황. 한국도 물가가 별로 안 잡혔다는 의미인 안 거죠? 잡혔죠. 네. 근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물가는 왜 안 잡혀요? 아니 소비를 안 할 거잖아요. 옛날보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아주 확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님은 안 왔지만 내가 이제 김밥 한 줄을 4,000원 이하로 파는 건 난 미친 짓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자,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가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이 문제가 시장에 미칠 충격의 가능성은요? 그 얘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걸로 뉴스팔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 지난주에는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증시가 한국 증시가 물론 세제 개편한 데 있죠. 그때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금리 인하 볼때 할 것처럼 하고 이게 한 주만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이 투자자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기준 갈피를 잡아야 돼요? 간단하죠. 김작가 TV를 자주 보는 거예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제적인 룰, 통상의 룰을 데일리로 제가 팔로우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짜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관세와 통상의 기조는요. 이거는 뭐 진짜 한 3, 4년에 한 번씩 바뀌나?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주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제가 처음 봅니다. 아 이게 흔한 일이 아니군요. 진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불안정한 금융시장 속에서 또 치솟은 집값,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재테크 전략은 뭘까요?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지금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 중요합니다. 남들은 뭐까지 하는데 나만 못해.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 빈곤에서 벗어나시려면 어쩔 수 없이 투자 마인드, 적절한 재테크 전략,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 작가 채널도 많은 대안과 해법을 주시려고 노력하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정세와 모든 걸 알고 계신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여기 투자처는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장을 했기 때문에 국장에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식 투자를 본격화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 주식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을 분명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근처까지 미국 증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 증시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시나 경제는 선입견과의 싸움이고 나의 오판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금 누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을 좀 누르시고 반대의 의견도 자꾸 들어보려고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박정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경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정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